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우리 설날은 잘 보내셨는지요? 설날이 끝나자마자 한편으로는 봄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한국 현대사에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우두머리로서 무기가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끝내주는 경제는 지난 설날에 청와대 김용범 실장이 AI 시대에는 코딩의 시대가 아니고 전기의 시대다. 전기에 의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글을 남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AI 시대 이 전기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시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김용범 실장이 AI는 코딩 전쟁이 아니라 전기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네,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마침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판결이 나와서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실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이제 김용범 실장 오늘 이야기할 분이고요. 네. 앞에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실장이 두 명이 있는데 이관섭 실장과 성태현 실장. 보면 이름도 낯설고 도대체 이분들 뭐 하는 분들이냐 할 텐데 뭐 하셨는지 찾아봤더니 이분들은 또 열심히 한동훈과 싸웠습니다. 싸웠고 네. 성태현 실장은 부자 감세를 또 밀어붙였던 분이고요. 네. 둘 다 이제 완전히 그 역사의 뭐 뒤안길로 사라졌죠. 별로 한 일도 없이 존재감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김용범 실장은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굉장히 또 이 존재감이 좀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 정책 실장이 이렇게 또 파워가 세구나 하는 이 왕 실장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제 김용범 실장이 오늘 할 이야기 전기가 안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지금 이제 또 그 미국과 관세 전장 기수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설 연휴 동안 또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 굉장히 정책적 발언들 많이 날리셨는데 김용범 실장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말했어요. AI는 코딩 전쟁이 아니라 전기 전쟁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능 수입국으로 남을 것인가, 지능 생산국으로 되어갈 것인가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이 코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연산 자원과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는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인사이트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프라는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빠르게 공유되고 또 기술 격차도 금방 따라잡히고요. 보면 미국의 그 뭐 챗GPT나 클로드가 나왔지만 또 중국에서 또 딥시크를 빠르게 내놨고 이번 달 또 딥시크 차기 버전이 또 나온다고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코드가 아니라 GPU, 메모리, 전력, 송전망 같은 물리적 자원이다. 당연히 코딩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병목 바틀렉이 걸리는 데는 전력과 송전망이 될 것이고 얼마나 빨리 이 풍성한 전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팅 자원을 통해서 훨씬 더 앞서가는 그 격차를 만들 거라는 거죠. 네. 며칠 전에 이제 매트 슈머라고 이분이 또 그 깜짝 놀랄만한 글을 올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2026년 2월 5일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 글이 세계 이제 이 개발자들 사이에서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날이 마침 챗GPT 5.3 코덱스하고 클로드 오프스 4.6이 동시에 공개된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끝내준 경제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소프트웨어 주가가 폭락을 했고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우리 할 일 없다. 왜냐하면 이제 AI가 AI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AI가 완전히 지금 우리가 그 일반 인공지능 AGI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AGI 비슷한 수준의 그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오픈 클로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그것들 나와서 이제 기술의 격차가 엄청나기도 하고 따라갈 수 없는 상태로 간다. 그리고 인간 전문가들이 이제 5시간 했던 일들을 AI가 1초 만에 끝내는 그런 시대로 와서 앞으로 이제 완전히 그 우리의 업무 롤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트 슈머의 전망과 함께 김용범 실장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한국은 이제 데이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가 없어서 컴퓨팅 자원이 없어서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 그리고 AI가 산업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릴 텐데 전기가 없는 나라들은 이걸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전기가 필요하다는 건 뭐 네. 이미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네네.
하나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나는 송전망을 어떻게 전력망을 어떻게 하냐, 두 개일 텐데 네. 어떻게 생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도 계속 다뤘던 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기가 뭐 12기가와트가 필요하다 그러냐면 15기가와트가 필요하다 말 많이 했죠. 원전 15개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 강구하고 있었던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기를 많이 먹죠.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먹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을 하는 모든 서비스 업체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쓸 거라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도 전기가 이 최소한 원전 3기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없다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의 우리가 이제 그 전력 문제를 그동안 강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결국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결국 또 수도권의 전력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지금 용인만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그 수많은 이제 IT 기업, 판교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어떻게 전기를 끌어들일 것인가. 그 부분도 아직 전혀 그 국가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라서 김용범 실장이 그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솔루션을 얘기한 것보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한 거다. 네네. 그러니까 전기의 생산, 그다음에 네. 송전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최초의 전 세계 최초로 전기 국가가 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제 사실 한 10년 전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 그런 이제 중국의 빠른 속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제 그 전기화라는 건 최종 에너지 중에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 예를 들면 그렇죠. 자동차를 가솔린으로 굴리느냐, 전기로 굴리느냐. 화석 에너지로 가느냐, 전기로 그렇습니다. 가느냐. 그리고 이제 난방을 전기로 뗐느냐, 아니면 이제 뭐 석유로 뗐느냐라는 것들 다 합친 최종 소비 에너지 대비 전기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중국이 이게 30% 넘었습니다. 이에 보면 이제 더 높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또 높기도 한데 왜 중국을 최초로 이 전기 국가라고 하느냐면 일단 산업화의 발전 속도를 전기가 따라잡고 있다는 거죠. 이미 네. 노르웨이 같은 데는 제조업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조업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전기의 발전 속도가 높은 나라는 중국이 최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강국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5%를 갖는데도 그런 중국이 그렇습니다. 전기가 30% 경제 넘었다. 성장률보다 전기화 속도가 더 빠른 나라. 이것도 전기 생산량인데요. 보시면 네. 가운데 노란색이 이제 미국이고요. 빨간색이 중국인데 어마어마하군요. 미국이 사실 이거 보시면 미국은 지난 한 30년 동안 전기 생산이 거의 그대로 멈춰 있다. 그래서 예.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왜 이렇게 마스가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고 예. 또 왜 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에 그렇게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도 이미 이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빅테크, 예. 미국 빅테크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까 김명호 실장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이건 컴퓨팅도 필요하고 뛰어난 개발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전기 싸움인데 미국도 지금 그렇게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있지만 지금 전력 확보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걸 따라잡으면 결국 딥시크에서 봤지만 우리가 GPU가 없어도 엔비디아 AI는 전기다. 칩이 없어도 전기를 싸게 굴려가지고 그냥 100배 빠른 GPU보다 그냥 100개를 굴리면 되는 거예요. 100개, 1000개를 굴리면 되는 거예요. 전기를 먹고 작동하니까. 싼 전기로 많이 굴리면 오히려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룰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런 전기 국가로 성공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가요? 리더십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비결이 뭐죠? 중국이 사실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중국이 또 이제 갖는 이 몇 가지 전략적인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째는 계획적으로 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었죠. 이게 사실 네.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애초에 이 초고압 송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 20년 전부터 계속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강구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중국은 사실 이 자기들 스스로 일렉트로 스테이트라는 걸 전기 국가라는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국가 전략으로 삼았고요. 동수서산 동쪽에서 만들어서 동쪽의 데이터를 서부에서 연산한다. 동쪽 이렇게 이제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런 에너지 전략망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한국이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이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압도적인 제조업 경쟁이 뛰어나죠. 그래서 전 세계 풍력 설비의 70%, 태양광 패널의 80%, 배터리도 거의 9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고 이른바 이런 클린테크 그리고 이제 녹색 경제에서 중국이 사실 압도적으로 이게 빠르기 때문에 이게 비용을 떨어뜨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전기 국가라고 했지만 태양광 플러스 저장장치 비용이 화력 발전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또 이 중국이 또 전기차 그다음에 또 초고속 전동 열차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전기차의 50%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10년 앞당겨서 지난해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이것도 세계 제일 가장 빠르고요. 브라질에서 팔린 전기차의 82%를 중국 차입니다. 태국의 77%를 또 중국 차고요. 네. 이게 또 미국은 거의 0%. 미국에서는 중국 전기차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네. 더 놀라운 건 또 대형 트럭을 또 이미 다 그 전기차로 바꿔서 자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대형 트럭의 54%가 이미 그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CATL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회사죠. 이게 이 5분 안에 전기 트럭을 충전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인산철로 또 리튬이 네네.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만들었다는 게 이제 대단하죠. 디젤 주유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대형 전기 트럭을 충전을 끝낼 수 있는 이것도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분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 수송 부분도 전기화를 끝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 인프라도 중국의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세계에서 제일 철도가 잘 되는 나라가 지금 또 중국이죠. 이게 또 다 지금 전기화된 상태고요. 이게 이미 유럽연합의 5배 규모 그리고 2030년까지 이걸 6만 킬로미터로 늘릴 거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을 인터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특징이 네. 한 달 반에 한 번씩 이제 주석과 전체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럼 네. 한 주제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장관들이 이공계 출신들 많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두고도 정권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했고 맞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내란을 극복하는 경제 끝내준 경제에서 다루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허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문제가 너무 이념화되었다라고 해서 네네. 우리 실용주의 네네. 이런 것이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도가 또 세계적인 나라인데 중국보다 더 빠른 전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내용은 뭐죠? 사실 그 아까 보시면 이제 그 이 그림에서 빨간색이 중국이고 노란색이 미국, 그다음에 녹색이 이제 인도인데요. 네. 보시면 아래 이제 깔아 있는 것 같지만 이 보시면 이 기울기 속도는 이 비율로 보면 인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기화 속도가 늦었지만 이 가파르게 빠르게 따라가는 속도는 중국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전기화, 그다음에 이 AI 전기 패권 전쟁에서 인도가 또 하나의 무서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국과 인도가 가파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이제 아까 일렉트로 스테이트의 반대가 페트로 스테이트 석유 국가인데 사실 미국은 지금 석유 국가로 회귀를 하고 있다. 미국은 다시 이게 화석 연료로 회귀하고 있는데 이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게 아직 이제 그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석유 국가로 화석 연료로 돌아가도 아직 그 미국의 자원이 많고 또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또 이제 그 강하게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와 미국을 이제 하면 그 화석 연료 포트폴리오가 돼서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중진류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미국에서 또 제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은 석유와 LNG만 잘 그 떼도 이걸 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걸 거고요. 그리고 중국 이미 그 태양광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따라가기 늦었다. 아니면 태양광에 뛰어든 순간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미국은 석유 국가로 회귀하면서 여기서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재생에너지는 비율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때요? 남의 한국- 나라 얘기는 그렇다 치고. 한국은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9%가밖에 안 되고요. 유럽연합 이미 30%가 올랐는데 한국은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도 한참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지난해 상황을 가장 최근 데이터로 오늘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네. 빨간색이 이제 산업용 전기죠. 산업용 전기인데 이게 182원까지 올랐습니다. 저게 전기 요금인가요? 이 전기 요금입니다. 아하. 킬로와트 시당 요금이고요. 네. 노란색이 가정용, 그다음에 빨간색이 산업용인데 산업용 요금이 그러니까 한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10년 전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억해 보십시오. 182원인데 중국은 130원 정도 됩니다. 아하. 원화로 하면은. 그래서 네. 중국보다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비싼 상황이고요. 그럼 거의 저게 50% 비싼 상황이고요. 지금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데이터 센터를 굴려도 지금 전기도 없지만 전기를 어떻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비싸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미국도 지금 그 미국은 뭐 석유 국가라고 했지만 121원에서 주마다 다른데 132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보다 훨씬 싸거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석유로 가도 전기 경쟁력이 아직 좋은 상태이고요. 일본도 167원이니까 한국보다는 한 15% 정도 싼 상황입니다. 전 심각한 문제인데요. 일본 기업들이 마산 수출 자율적인 한국의 기업이 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료가 싸다. 네네. 근데 이제는 전기료 일본보다도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 보시면 예. 우리가 이제 LNG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기저전력을 원자로 깔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중간에 부족한 부분을 LNG로 채우고 있는데 LNG 의존도가 높은데 LNG 이 그림 보시죠. 이걸 LNG 가격이 한 2배로 올랐죠. 예. LNG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이게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녹색이 이제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보라색이 LNG인데 LNG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2배, 3배까지 올라서 LNG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LNG를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LNG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LNG를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덩달아 뛰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LNG를 완전히 독립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이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자생적인 그 생태계를 꾸리지 않으면 LNG 요금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고 유럽처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3배 가까이 올라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처럼 이 AI를 핵심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굉장히 치명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결국 전기가 없어서 컴퓨팅 자원을 굴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경쟁이 떨어진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AI 3대 강국으로 한다 그랬는데 전력 생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송전망도 좀 문제가 있고 네네. 전기요금도 이렇게 높다면 한국이 어떤 해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해법들 중에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사례를 좀 배우기도 해야 될 거고요. 예. 당연히 이제 정부 주도의 이런 그 국가 전력 계획을 빨리 짜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송전망이라든가 아니면 예. 그런 이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고 전력 전체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네. 최근 나온 이제 그 몇 가지 대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후 산단을 좀 재생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산업단지 공단 네네.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네. 지붕 태양광이라는 건데요. 아하. 지붕에 이제 태양광을 구축을 한다는 건데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전체 산업단지에 지붕에 만약 태양광을 다 깐다면 네. 이것만으로 68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68기가요? 예, 만약에 다 그럼 깐다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그 전국의 모든 산업단지에 지붕이 비어 있는데 지붕이 다 맞아. 그게 그걸 한 1억 이용하잖아요. 3천만 평쯤 된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깐다면 예. 68기가와트까지 깔 수 있고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에너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걸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건 2.1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네, 만약에 네. 정부가 작정하고 산단 태양광, 그 루프 지붕 태양광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지금의 한 30배 정도로 그 재생에너지 늘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의지와 그다음에 어떤 그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만 된다면 얼마든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재밌는데 그러면 네. 지붕 저기 보면은 솔라루프 지붕에다가 하고 네. 수익을 공유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수익 이것도 좀 보여주십시오. 수익 예. 공유형 모델이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건 만약에 네. 이제 공장에서 우리 예. 지붕을 제공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겠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안의 그 햇볕 발전소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태양광은 사실 그 돈을 들여서 깔면 바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모아서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네. 그 이익이 나면 지붕을 제공한 공장에게 임대료와 배당금을 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재분 투자를 한 이제 그 펀드레이징한 그 자본에게는 전력 수익과 또 이런 그 시너지 효과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데요? 지붕을 주고 음. 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만들면 에너지 이익을 또 배분하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LNG보다 더 싸기 때문에 예. 중국 보시면 화석 연료의 절반 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사실은 한국이 뭐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나 뭐 그동안 계속 논란이 많았어요. 한국은 뭐 이 기후적 환경 때문에 태양광이 안 된다. 신재생 에너지가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이 많아왔지만 네, 네. 이미 중국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술의 발전 속도가 결국 화석연료는 갈수록 더 비싸질 것이고 한국은 또 외부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석유를 수입했을 것인가, 에너지를 만들었을 것인가,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제조 국가로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일렉트로 스테이트인데 20세기에는 석유를 통제한 자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전기를 만드는 자, 중국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국도 이제 전기를 만들어 쓰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만약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미국에 끌려다니거나 중동에 끌려다니거나 그다음에 갑자기 전쟁이 나면 전기요금이 3배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될 텐데 네. 전기 때문에 경제가 멈추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에너지 제조 국가로 가야 되고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지능을 생산국으로 간다라는 게 김용문 실장의 경고와 이 다급한 제안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AI 시대에는 전기와 직결된다. 전기의 전쟁이다. 네. 결국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송전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앞으로 핵심적인 우리의 과제가 되겠네요. 그죠? 네. 우리의 그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이 항상 참신한 제안을 해서 감사하고요. 그 공장 전국 산단 지붕에 1억 3천만 평에 한번 대규모 도전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